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회 진행을 맡은 관훈클럽 총무 이영식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마 좋은 정치에 대한 기대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히 편하지 않은 자리가 될 수도 있음에도 흔쾌히 토론회에 응해주신 새정치민주연합의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님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 위원장님은 별도의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이지만 저희 토론회 관례에 따라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의정부 출신으로 경복고등학교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시고 야당에게는 가장 엄혹했던 1980년대 김대중 전 대통령님을 도와 민주연합 청년동지회를 이끌었습니다. 1992년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 지금까지 5선의 관록을 쌓으며 주요 당직을 두루 거쳤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청와대 비서실장도 역임했습니다. 그럼 문 위원장님을 단상으로 모시고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관훈클럽에 와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점에 대해서 무한한 영광을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 문희상입니다. 대한민국은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산업화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민주화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정부화도 이루어냈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조 받는 나라에서 원조 주는 나라로 우뚝 섰습니다. 하면 된다는 국민적 자신감과 우리는 하나다라는 뜨거운 동질감이 넘쳐 흘러섰습니다. 지난 대선 때만 해도 꿈과 희망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국민적 합의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제민주화, 복지, 그리고 한반도 평화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시대 정신을 누가 더 잘 실현할 수 있을까의 싸움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더 잘 해낼 것으로 믿고 대통령으로 선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지 만 2년째인 지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요즘 국민의 삶은 날이 갈수록 점점 팍팍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경제민주화는커녕 빚내서 경기 부양하겠다는 초이노믹스를 선택했습니다. 국민이 선택한 복지를 지방정부로 떠넘기면서 아이들 밥그릇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무급식은 헌법 제31조 3항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규정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이미 결론이 난 사안입니다. 무상 보육은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급식과 보육에 대한 재원 확보가 어렵다면 재벌 감세부터 철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 집권 7년간 재벌 감세액만 우리 계산으로 100조가 넘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로 날린 돈만 100조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복지는 소비가 아닌 투자입니다. 지금이라도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사회로 가야 합니다. 홀로 가는 사회가 아닌 함께 가는 사회로 가야 합니다. 지금 남북관계는 사상 최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외교를 아무리 잘하라고 바쁘게 뛰어다녀 보신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남북관계는 늘 주변 4대 강국에게 지렛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통일 대박 등 구호는 요란한데 정작 남북관계에 북한이 빠져 있습니다. 경제민주화, 복지, 그리고 한반도 평화, 이 세 가지가 바로 시대정신이고 이 시대정신의 실현만이
꿈과 희망의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를 위해서 전력 투구할 것임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박성희 중앙일보 정치부장님 질문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위원장님.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예산부터 묻겠습니다. 2012년에 국회 선진화법이 통과됐습니다.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가 끝나지 않으면 12월 1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되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벌써부터 야당에선 안 지켜도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국회가 만든 법입니다. 법에 정해진 건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올해는 법정 시한이 12월 2일까지 반드시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약속하실 수는 없습니까? 네. 더 말할 것도 없이 저는 약속은 신의와 성실로 지켜야 된다는 법학의 최고 원리를 공부하고 자란 사람입니다.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약속한 시한을 저는 지난번에 9월 말일 날까지 국회 통원하겠다고 했고 지켰습니다. 10월 말일까지 합의하겠다고 약속했고 지켰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법정사항입니다. 12월 2일까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산은 꼭 통과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야가 합의로 며칠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합의 과정에서 여야가 합의만 된다면 12월 9일이라든지 그 시한은 정확히 못 박을 수 없지만 얼마든지 그거는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법정 정신이나 헌법이 정한 정신에 어긋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은 송현정 차장이 해주십시오. 헌법재판소가 현재 이 선거구가 인구 편차에 대해서 위헌이라고 결정을 하면서 이 선거구 획정 문제가 이제 국회 현안으로 대두가 됐습니다. 선거구 획정을 선관위가 맡아야 된다, 아니면 선관위 말고 외부 획정위에서 맡아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위원장님이 보시기에는 타당하다라고 보시는지 그 이유로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 문제의 핵심은 선거구 획정은 공정해야 한다는 데 초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것이 더 공정하냐? 이런 생각하면 국회가 정개특위에서 지금까지 하던 양식으로 하면 공정성이 담보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외부에서 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자체가 우리가 보기엔 비뚤어진 운동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고, 따라서 그 자체가 과연 공정성이 담보될까 의심스럽기 때문에 제3의 기구를 만들어서 그 3의 기구는 물론 그 숫자나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겠죠. 그런 사개의 권위자들, 전문가들 중심으로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만들고 그것의 근거를 국회에서 법으로 만들고 그 관리를 선거관리에서 하는 이런 안이 최적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3의 기구라고 한다면 그러면 획정이 구성하는 것 자체에서 이 정당 추천조차 허용하지 않는 것이 독립적인 것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제일 바람직한 방향은 정당이 추천하는 게 없을 때가 제일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법률이 재정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 국회를 통과되어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점에서 합의선이 절충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2011년도에 이제 획정위원으로 참여를 하셨던 어떤 민간 위원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획정위에서 방안을 만들어도 이게 이제 국회로 오면 누더기가 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만약 외부에서 어쨌든 획정한 방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국회가 전혀 손대지 않고 통과를 할 수 있다, 이거를 수용할 수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선거구 획정에 관한 권한이 정개특위를 통해서 국회에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현행법에 의하면 그건 안 된다라는 걸 전제로 한 얘기입니다. 제3의 기구에서 만들어서 독립적으로 운동하면 바로 그대로 할 수밖에 없죠. 그 이제 헌재 판결 2대1 인구 편차 기준을 맞추다 보면 사실 이제 지역 대표성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면 이제 비례대표 사실 수를 줄이기는 여야가 이제 합의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 증원하는 게 대안이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증원 문제 사실은 뭐 예전에 이
어떤 위헌 문제 제기가 되기도 했었는데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다고 보시는지 또 증언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보셨는지죠. 중원은 뭐 지금 현재 전 세계적 추세를 보면 인구 비례로 그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입법률을 보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헌법에 300인 이하로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헌법을 고치지 않는 한 숫자를 임의로 법률로 고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얘기고요. 비례 숫자를 늘리는 건 얼마든지 그 안에서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역 대표성도 중요하지만 권역별 비례대표제라는 제도는 권역별로 지역주의를 감안한 그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지역에서 뽑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충분히 그것까지 녹아내린 비례대표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헌법에는요 300인 이하가 아니라 200인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증언이 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러나 우리가 벌써 이미 관행적으로 수차의 공화국을 거치면서 300인 이하를 못 받게 있죠. 우리 잠재적 저거 속에는. 네, 대한민국 헌법 규정이 아닌가 보죠. 내가 착각했습니다. 200인 이상이만 되어 있나요? 예, 200인 이상 되어 있습니다. 예. 나는 내 머릿속에서 300인이라고 300인을 넘기면 아마 국민적으로 이제 200인 이상이라는 걸 놓고 그러면 10,000명도 할 수 있느냐 이런 거 관련해서 첫 자릿수가 2자가 돼야 된다는 그래서 그러면 299명으로 유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 질문은 김석조 주임기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예. 새정치연합은 이제 위기가 닥칠 때마다 비대위를 구성하고 또 뼈를 깎는 쇄신을 다짐하고 혁신안을 내놓는 이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하고 또다시 위기를 맞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왜 이런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는지 문재인 의원님께서 딱 3가지만 이유를 좀 꼽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딱 3가지라 무엇을 박으라고 그러는지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아이 좀 수능 시험도 쉽게 냈다는데 좀 쉽게 좀 합시다. 우리 당이 비대위를 지금 이제 뭐 구성이 안 할 수 없이 구성을 하게 됐죠. 큰 선거에 지면 그 지도부가 그냥 리더십을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겁니다. 그분들이 뭐 나가라고 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이 선거에 졌기 때문에 패장은 유구무원이요 라고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 물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비대위를 구성할 수밖에 없고 비대위원회 내가 지금 재수를 또 하고 있는데 대체로 앞으로 정치적 꿈이 그렇게 크지 않다. 당권이나 대권에 욕심이 없는 사람이다. 이래서 제가 뽑혀다니는 겁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그런 꿈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에 저는 그냥 확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정통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비대위원장이 사명감을 가지고 합니다. 물론 왜 이렇게 되는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문제는 선거에 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왜 선거에 왜 지냐? 국민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왜 잃었는가? 계파주의가 가장 큰 그 앞에 있다고 합니다. 그놈의 당은 밤낮 만나서 지내듣기 싸움만 하고 무슨 좀 정책 대안으로 10년간 찬란한 그 집권 경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저기 싸움만 하는가? 라고 하니까 신뢰가 떨어지고 안 짓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원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계파분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그 계파분란이 그렇게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어느 정당이 언제든지 민주정당에서 다양성이 생명이고 다양성은 각자의 의견이 다른데 표출될 때 나오는 거거든요. 다만 당은 그렇게 질이 널널하게 이 얘기 저 얘기 막 섞여서 나오는 것 그 자체가 기강이 없이 기울이 없이 그냥 한 목소리 아니고 그냥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는 데서 문제가 나게 되는 것인데 그 점만 고려된다면 계파 자체는 많이 나와도 좋다라는 건 아닙니다만 그거 자체로 큰 걱정사항이거나 무슨 계파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 다만 계파 패권주의나 계파 이기주의나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계파가 전향하거나 독점하거나 계속 해먹거나 공천을 독점하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 그거는 민주정당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것만 고칠 수만 있다 그러면 계파의 다양성은 오히려 정당의 민주정당의 생명 같은 거로 있을 수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파 문제는 이따가 좀 다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을 하셨네요.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당의 진로와 비전을 놓고 이제 여러 가지 상반된 의견들이 있습니다. 야당이 너무 야당답지 못하다. 그래서 지지를 못한다. 이런 지적도 있고요. 반면에 야당이 너무 강경하다. 그다음에 소수의 목소리에 휘둘려서 이렇게 지지를 못 받는다. 이런 상반된 주장이 있습니다. 새정치연합이 집권을 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이것도 찝어서 한 3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3가지, 2가지 이러는데 약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아유 난 좀 모자라는데 모자라는 차고 그러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늘 첫째, 둘째, 셋째를 막 좋아하셨습니다. 예, 막 바로 그것입니다. 김대중 트라우마가 저한테 있습니다. 스승 같고 아버님 같은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는 걸 내가 쫓아서 할 수 없다 이런 그럴 때마다 난감해요. 딴 얘기 하다가 이게 진짜 집권 예, 새정치연합이 이제 집권하려면 네. 어떤 것을 고쳐야 되는지. 예. 저는 지금 야당은 기본적으로 지난번 대표연설에서도 강조했습니다만은 야당이 야당다워지려면 비판과 견제에 앞장서서 그걸 해줘야 야당이 강력해지면 여당도 살고 여당이 살아야 국가도 살고 따라서 여당도 국회의 일원인 청와대에 대해서 상권분립의 원칙에 의해서 계속 비판하고 견제해줘야 된다. 거수기 노릇이나 신인 노릇하면 안 된다. 이런 걸 주장한 바 있습니다. 당연히 야당은 앞장서서 비판하고 견제해야 됩니다. 그것은 정부나 대통령을 위해서도 옳은 일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옳다라고 하면서 계속 그 길로만 간다 그러면 제2중대로 국민 앞에서 신뢰를 잃습니다. 저놈의 야당은 밤낮 어떻게 된지 정부 하는 일에 옳소만 하느냐 이렇게 하면 야당성을 상실하기 때문에 국민적 지지 기반을 잃습니다. 따라서 야당은 야당다워지려면 우선 분명하고 확실한 비판과 견제에 앞장서야 됩니다. 그게 입dum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10년간 집권 경력이 있는 정당으로서 당연히 대안을 제시하는 그리고 정책 정당으로 다음에 집권할 수 있다는 걸 국민한테 보여주면서 신뢰를 얻어야 하는 정책 정당으로서 돼야 되는 것도 또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는 일마다 사사건건 반대를 한다든지 무슨 발목 잡기를 한다든지 또 무슨 그런 일을 더 이상 하는 야당은 이제 국민이 그런 걸 이제 싫어합니다. 따라서 야당성은 선명하게 갖고 비판과 견제에는 충실하되 단 정책 대안을 제시하면서 그거에 따르는 우리들의 신뢰를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말하는 집권에 가는 첫 계기라고 생각하고 바로 그것이 첫째, 둘째, 셋째 모든 거에 다 해당된다고 합니다. 네. 이어서 이제 개파 문제를 좀 여쭙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새정치연합 혁신위원회가 개파 극복 방안 이런 주제를 놓고 토론회를 열었거든요. 이거 자체가 지금 개파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걸 스스로 인정하는 걸 보여준다고 봅니다. 최근에 문재인 의원은 이제 친노 해체 선언이라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토론회에서 김태일 교수는 개파 문제는 친노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윤 위원장님께서는 이른바 친노 개파의 패권적 성향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혁신위원회가 개파 문제를 거론한 것은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친노 해체 선언을 하신다고 그러는 분은 그분이 오죽하면 그런 선언을 한다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친노가 해체를 선언한다고 해서 선언된다고 해체가 된다면 모든 개파는 다 없어졌을 겁니다. 개파를 합시다. 개파 패권주의를 합시다. 개파 이기주의를 합시다. 우리만 내내 해먹읍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따라서 해체 선언은 별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친노는 만약에 그 말이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받자라는 뜻이고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이 골고루 잘 사는 세상,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이라고 그러면 우리 당의 당령에 나와 있는 우리 당의 영원한 원칙입니다. 우리 당에는 두 분 대통령 사진이 걸려있는데 하나는 김대중 대통령, 하나는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의 그 정신, 더불어 함께 살자, 깨어있는 시민의식을 갖자 라는 대목에 반대하는 의원이나 당원은 단 한 명도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가 친노라면 정원이 친노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정권 시절에 덕을 본 사람들이 친노라 그러면 우리 당의 의원치고 그 노무현 대통령 정권 시절에 덕 안 본 사람 한 사람도 없죠. 친노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친노가 강경하다, 종북이다,
더 나아가서 친북까지 연결하는, 그리고 어느 사회주의 정당 어떤 정당의 이를테면 숙주 노릇을 해서 그들을 국회에 진출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모든 프레임을 딱 만들어 놓고 가둬서 친노라는 낙인이 찍히는 순간 바로 강경한 노선 이렇게 가는, 그거에 나는 그 프레임이다, 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나 같은 경우는 친노에 틀림없습니다. 친노의 원족이 될 수도 몰라요. 원조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강경남자가 아닙니다. 나는 장애투쟁에 대해서 늘 반대하고 항상 의회주의가 생명이고 국회의원은 의회에 있을 때 가장 빛난다라는 주장을 언제나 지금이나 처음이나 정치생활 이래로 한 번도 그걸 아니라고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강경하다고 친노를 연결시키는 것은 하나의 프레임이다. 친노 그 자체가 뭐 잘못된 게 아니라 그런 그 독점하거나 어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계파가 패권으로 나가가지고 공천권을 무소불위로 행사해가지고 특정 세력을 전부 자기네 좌파 세력으로만 비례대표를 만들었다든지 이런 사례라고 그러면 그거는 있어서는 안 되고 절대 막아야 되고, 내가 비대위원장으로 있는 한 우리가 만드는 앞으로의 나가는 방향에서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지금도 전대위원회 구성에 관한 또 각종 조강특위 구성에 관한 공정이라는 걸 앞장 세우는 이유는 바로 거기 있습니다. 공정에 관하면 서로가 가령 뭐 이렇게 개파라고 이름 부르기는 좀 뭐합니다만 무슨 친목계 무슨 당내 무슨 그 단체에 관해서 그렇게 정책 집단에 관해서 뭐라고 비판할 필요는 없다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비노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비노라는 게 실체가 있다고 보십니까? 비노는 친노라고 불리우는 지금 강경 그런 노선이 있다라고 보는 그 내가 보기엔 프레임입니다만 그거에 반대하는 사람. 그러니까 강경한 노선에 반대하거나 무슨 그런 패권주의에 반대하는 사람인데 그것도 한계가 있어야 됩니다. 친노 배제 이건 안 됩니다. 그건 또 하나의 계파 이기주의일 뿐이에요. 다 같이 가자, 더불어 가자, 이런 문제점을 고치고 통합으로 가자 이런 얘기를 해야 정론이지. 우리는 그거에 반대하니까 우리는 가고 너희들은 안 돼, 저리 가, 그리고 빼놓으려고 그러는 그 자체는 그럼 있을 수 없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노로 해서 어느 세력이든지 주류가 있고 비주류가 있는데 친노가 주류라고 그러면 친노 아닌 사람이 비주류라고 그러면 그건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친노는 안 돼 라고 하는 그 발상 자체는 어느 특정 계파가 특정 계파를 안 된다라는 이유 때문이라도 그거는 안 되는 논리가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상당히 명쾌하고 적극적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문은 이동우 부장께서 해주시죠. 예, 해정치연합의 비상대책위원회뿐만 아니라 조직 강화 특위도 사실상 계파 대리인의 연합체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비상한 상황이라고 해서 비대위를 만든 거고요. 또 혁신이 절박한 상황이라고 판단해서 혁신위원회를 만든 것인데요. 당 지도부 선출 문제, 또 지역위원장 선출 같은 중요한 문제를 사실상 거의 손을 대지 않고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역시 계파 갈등을 의식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 있는데요. 이름만 비상대책이지 그 비상대책 하나도 없이 현상 유지와 안정에만 너무 치우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는 전혀 다르게 생각합니다. 비대위가 가장 어려운 누란지 위기와 어떤 그 백척간지의 위기에서 만들어진 기구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된 상황에 가장 책임이 많은 사람들이 나와라 라고 했고, 모두 나올 수는 없기 때문에, 전당원이 나올 수는 없기 때문에 대표를 지낸 분 나와라. 대표를 지낸 분 중에서 다 하니까 한 23명이니까 돼요. 그래서 그 다 할 수는 없으니 현역으로만 하자. 그래서 현역으로만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거에 대상됐던 분들 중에 안 하시겠다거나 못 하시겠다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이 올 때까지 우리는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계파의 안배로 비대위를 구성했다는 건 내가 그럼 어느 계파입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그런 논리고요. 예를 들어서 또 하나는 혁신이 조강특위의 구성원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비대위원하고 성격이 좀 다릅니다. 여기는 소위 계파라는 사람들이 안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파가 노나먹기라는 표현을 쓰면 이상해지지만 계파 안배는 공정성의 확보입니다. 어느 특정 계파만 왕창 넣어서 친노로만 가령 총원을 다 구성했다. 그러면 그는 또 그거대로 공정성을 잃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골고루 다 섞어서 놓으면 안배가 됐고, 안배가 되면 그건 공정성의 확보입니다. 나는 그런 원칙으로 배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초기에 지역 안배, 그럼 지역을 골고루 섞어야 된다. 계층 안배, 결국으로 노장층을 조화롭게 세대 안배, 이렇게 해서 안배가 공정성의 어떤 지름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거에 조금 더 차질 없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걸 논아먹기라고 한다면 나 할 말은 없어요. 문 위원장은 이제 노무현 정권에서 청와대 비서실장 하셨는데요. 이때문인지 몰라도 겉으로는 중립을 표방하면서도 슬쩍슬쩍 친노계파의 의사를 대변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특히 비노일부에서 제기하는 대권하고 당권을 분리하자 이런 논의를 원천 봉쇄하는 등 스스로 오해를 사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문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서 중립성의 추호의 흔들림도 없다. 이런 걸 증명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말은 아주 정확한 겁니다. 이를테면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 후보니까 그분은 당권에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걸 절대로 깔고 있어요. 근데 내가 볼 때는요, 문재인 의원이 대통령 나오는 법이 있습니까? 또 가령 정세균 의원은 대통령 나오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이건 전제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런 프레임을 짜가지고 그걸로 틀어 맞추려는 의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을 하려고 그러면 당권을 가진 사람, 예를 들어서 대표나 최고위원이 대권에 나오려면 현 당 대표나 최고위원을 그만두라, 이런 얘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논의는 당권 대권 분리 논리의 핵심입니다. 그것은 우리 당안에 정해져 있습니다. 1년 전에 그만둬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 이 비대위가 2년간 가갖고 3년쯤 뒤에, 훨씬 뒤에 만약에 대통령 후보가 누가 될 것이니까 그때는 그만둬야 돼요. 그러나 지금은 전당대회 지금 시작해서 끝나면 2년이고 그 2년하고도 1년 뒤에 있는 대권 대통령 선거에 지금 나가지 말라, 그거는 민주정부에서 있을 수 없습니다. 누구든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다만 그분이 대표가 돼서 요다음 대통령 후보가 나오려면 2년 후쯤 저 임기 끝나고 그때는 그런 데 쫓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근본 원칙을 얘기하는 것이지 어느 특정 후보 편에 들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당원에 대권에 나가려면 당권을 1년 전에 그만둬라 이렇게 돼 있고, 그 당원에 따르면 앞으로부터 2년 뒤에 얘기를 지금부터 미리부터 나오지 말라는 얘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당 당원이면 누구든지 최고위원 대표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게 민주정당. 네, 윤리위원장을 외부에서 영입한다고 하셨었는데 아직도 영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된 김현 의원, 그리고 노인 폄훼 발언 논란의 서른 의원의 경우 이제 본인은 억울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국민 눈높이에서 봤을 때 당 지도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표는 억울하신 생각이 드십니까? 어떻습니까? 억울할 정도가 아니라 사실이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리위원장은 외부에서 와야 맞습니다. 우리 당 안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걸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상대책위원장이 비상대권위원장이 아니기 때문에 도끼 방망이 갖고 뭐 하듯이 그냥 이래라 저래라 뚝딱뚝딱 할 수만 있으면 당장 윤리위원장 바꿉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게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혁신위원회에서 제기가 돼가지고 이 문제를 다 어저께 비대위에서 다뤘고 곧 의총서 달아가지고 당면의 의결로 이걸 확정시킬 생각입니다. 되면 금년 안에 윤리위원장을 바꾸겠습니다. 그거는 비대위원 체제 하에서 바꿀 생각입니다. 김현 의원과 서른 의원에 가서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의 조직원으로서 해야 될 일과 안 해야 될 일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사람들도 다 자기 위치에서 자기 발언을 할 수 있다는, 국회의원은 스스로의 위치에서 국가기관의 한 사람으로서 발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이 잘못되면은 그것은 어떠한 원칙을 갖다 붙여도 맞지 않다,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는 표현의 자유고 양심의 자유고 대한민국의 어떤 기본적인 자유입니다. 그 사람이 국회의원이 아니더라도 발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간 김현의 발언, 인간 서른의 발언, 이거와 국회의원으로서의 발언, 이것은 격조와 품위가 유지되어야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김현 의원은 인간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유족애들 품에 가서 옆에 가서 같이 있어주고 눈물 닦아주고 울어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밥도 같이 먹고 술도 같이 먹지 이런 그 사회가 됐습니다. 그 사실 자체가 비난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문제입니다. 국회의원으로서 품위가 유지된다 아니라고 난 생각했기 때문에 난 스스로 당에서 당의 입장에서 국회의원 김현 의원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 정식으로 올렸고, 그것은 내가 한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국회의원으로서 상임위원회에 가가지고 내 안행위에 가가지고 우주와 자주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옳지 않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거기서 다른 데로 가시오, 갈 데가 없기 때문에 내가 대신 내 자리를 주고 나는 그 뒤로 갔습니다. 안행위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처리했지, 그렇게 뭐 유야무야 뭐 이렇게 어물어물 처리한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서른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른 의원의 발언의 가장 중요한 요지가 우리가 보기엔 의혹됐습니다.
우리가 어떤 나라입니까? 노인들을 모시고 그분들의 그 지금까지 특히 지금 현재 산업화 과정 속에서 그분들의 역할을 우리가 다 하고 어떡하니 노인들을 잘 모시자는 것이 하고 오죽하면 효자 정당이라는 표현을 갖고 우리가 그 노력을 최선을 다해봤습니다. 노인 평화 발언이 절대 아니라고 난 생각합니다. 어느 사람이 특정인이 특정인 자리에 자기 앉았을 때 자격의 여부와 관련돼서 한 발언이고 그반이 오버됐다는 차원에서 내가 당장 가서 대한노인에 가서 사과하시오 라고 얘기했고 그분이 가서 사과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은 송현장 차장 해주세요. 격정적으로 답변을 해주고 계셔서 제가 조금 보면 가볍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비대위원장 직책을 2번째 맡고 계십니다. 백척간도 진일보의 각오로 치열하게 혁신하겠다. 또 누란 지위 백척간도라 할 어려운 상황이다 살려달라. 이 두 발언 언제 하셨는지 각각 구분이 되십니까? 네. 언제시죠? 비대위원장 됐을 때. 예, 앞부분이 1차 하실 때고 뒷부분이 지난 9월 비대위 출범 때 하신 얘기입니다. 기억력이 워낙 좋으신데요. 1차 구원투수로 나서실 때 하고 또 이번 2차 때 어느 때가 더 당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 후자입니다. 어떤 이유에서? 전자는 뼈를 깎으면 될 수 있을 정도라고 했기 때문에 뼈를 깎는 아픔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난감할 지경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한마디로 잘라 얘기하면 우리의 지역기관의 텃밭이라고 하시는 호남에서 의석을 상실했다는 것은 우리 당으로서는 결정적입니다.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당을 구성하는 지지자의 구성들이 대부분이 참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서러움에서 전부 북받쳐가지고 우리가 이제 끝났다라는 생각을 할 즈음이 됐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더 비장한 각오를 했고 따라서 비대위원회 소집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당 대표들 다 나와라. 지금 당이 지금 쉽게 얘기해서 백척간도에 있고 침몰하기 직전에 있는데 그 배 위에 타서 선장이 됐든 무슨 소용이 있나? 배가 없는데 가라앉으면 다 죽는데 배를 살리고 보자. 건져놓고 보자. 이것에 호소를 했고 그분들은 비대위원 아닌 딴 데에서 한 말씀 해서 신문에 대문짝같이 내주는 분들입니다. 문재인이 어디서 무슨 뭐 했다 그러면 신문이 더 크게 납니다. 비대위원이 한 거는 크게 나진 않아요. 비대위원장보다 조금 나요. 그러나 그분들이 밖에 있으면 더 크게 나요. 그런 분들이 박지원이고 정세균 다 마찬가지입니다. 당대표 지낸 분들이고 원내대표 다 지내고 그런 분들이 허심탄회하게 다 내놓고 그래 한번 살리고 보자 라고 해서 의기투합이 돼가지고 그걸 한 겁니다. 나는 그 희생에 오히려 너무 뭐라 그럴까 감사하다 그럴까 오히려 감동적이에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비대위원으로 그때 무슨 교수라고 그걸 읽고 있다 이런 논란에 시비가 오르면 나는 그분들한테 죄송함이 짝이 없습니다. 그럴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었던 겁니다. 당연히. 지금 우리가 조금 그래도 좀 살아났다 그럴까 그래도 존재감이 그래도 아주 없어진 건 아니고 그래도 거기도 있긴 있네 라고 얘기할 그래도 아직도 민주당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당 보고 새정치민주연합 보면 나도 헷갈릴 때가 있대요.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존재감을 인정받은 건 그동안 우리가 지금 약속을 지키고 할 일은 최선을 다하고 또 우리가 꾸려가려고 싸움도 당내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가지고 싸움도 안 하고 구순하게 잘 가고 있으니까 그나마 그만큼 되지 않았나 난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첫 번째보다 두 번째가 훨씬 어려운 상황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1년 반도 안 돼서 이제 1년 넉 달 만에 2번이나 이렇게 비대위 체제를 당이 직면하게 된다는 거는 사실은 치유되지 않고 당이 근본적으로 좀 문제를 안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또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또 1차 비대위 하실 때 이 위원장님께서 좀 실력 발휘를 제대로 못하신 거 아닙니까? 네, 그건 뭐 사실이고요. 원래 부족한 사람인데 최선을 다했는데 뭐 깎을 뼈도 더 이상 없고 토할 피도 없고 뭐 있는 대로 다 했는데 그 정도입니다. 근데 두 번째 또 하라고 그래서 나도 그때 좀 잘했나? 왜 그렇게 생각해? 1차 비대위원장 하실 때 이렇게 좀 스스로 좀 점수를 줘보신다면 얼마나 주실 수 있으셨을까요? F학점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F학점이요? 근데 그 F학점이라고 스스로 평가하는 분에게 다시 비대위원장 맡으셔라 라고 맡길 정도면 당에 인물이 좀 없으신 건가요? 아니면 당권 대권 안 나오실 분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던 거랑 이렇게 그분들이 큰 분이 없으신 분 그냥 뽑으신 거예요? F학점은 내가 평가 내린 거고요. 그분들이 F학점을 내렸는지
A2 플러스를 내렸는지 난 알 수 없고요. 또 한 번 하라 그럴 때 그 심정은 그래도 비교적 B 플러스는 되지 않았나 이런 차원에서 시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지금도 그때도 똑같은 심정입니다. 내가 만약에 무슨 꿈이 있다든지 그 꿈이라는 것은 사실 무슨 권력의 의지라는 표현으로 바꾸면 그 모든 정치인이 다 권력 의지는 없다 그러면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저도 물론 정치인의 한 사람이고 권력 의지가 없으면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그러나 내 스스로가 어느 순간에 내가 할 일은 이거다라고 했을 때 그 위에 당권이나 대권은 없다. 그러니까 무수가 상수들하고 무욕이 상욕이라고 그게 그 어떤 그런 의미에서 나한테는 수습하는 힘이 조정 통합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년 전당대회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당의 그 원로 전략가의 입장에서 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 2월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새 지도부 임기가 2년입니다. 이 새 지도부가 총선도 치르고 대선도 치러야 합니다. 굉장히 새정치민주연합 입장에서 볼 때는 중요한 그 지도부인데요. 이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대표가 되어야 되고 지도부를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조금 이른 얘기지만 2017년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야당 후보의 조건은 뭔지 한번 뽑아봐 주십시오. 누군지? 누구라고 뽑으면 더 좋고요. 그럼 야당 후보로서 조건. 총선을 대비해야 될 다음 지도부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나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대통령 당권을 지닌 사람, 지도자 이렇게 수많은 자질이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다 잘 아는 막스 베버라고 이제 독일말로 하는 그 사람이 직업으로서의 정치라는 책을 보면 균형 감각, 머리 작업으로 나오는 균형 감각, 극단에 치우치지 않은 균형 감각, 그 다음에 뜨거운 열정, 상술 듯이 오는 열정, 그리고 용기, 사명감, 의지 이런 패스, 그러니까 머리, 가슴, 배가 조화된 그런 사람이 정치인으로서는 적격이다, 지도자로서는 훌륭한 자질이다.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말로 그렇게 다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는 최근에 신뢰라는 대목에서 말을 하면 그 말대로 지키는, 약속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 결국은 지도자다. 언행일치가 되지 않은 지도자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아무리 좋은 화사한 행동을 해도 다 소용없구나. 그건 국민이 판단할 수 있구나. 저 사람은 거짓말쟁이냐 아닌지를 난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어떤 지도자든 신뢰를 받는 사람이 됐으면 그것이 제일 덕목이라 난 생각합니다. 지금 그 어느 것보다도 앞장서야 됐던 그것이고, 따라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은 대통령의 기준에도 맞고, 대통령의 기준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내가 경험한 대통령들은 다 그랬습니다. 그 두 가지 갖췄어야 됩니다. 하나는 국민 통합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경우도 국민을 하나로 묶어내야 됩니다. 대통령은 어떤 의미의 제일 마지막 총하이고 마지막 꼭지점입니다. 그분은 다 껴안는, 누구를 상대해서 싸울 상대가 아무도 없는 사람이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되는 사람은 국민 통합이 첫째입니다. 국민 통합을 못 해내면 어떤 일을, 국가 경영을 뛰어나게 아무리 잘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외교, 국방, 통일, 무슨 경제, 사회, 문화 각종 측면에서 무지무지하게 점수를 많이 받는다 하더라도 국민 통합을 못 해내면 하나로 묶어내서는 힘이 없기 때문에 미래로, 세계로 나갈 힘이 없습니다. 그 대통령이 그 힘을 이루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국민 통합이 첫째, 그 다음에 국가 경영 잘해야 됩니다. 현대적 방법으로 현재 돌아가는 통일, 외교, 안보, 국방에 관한 통찰력으로 시대 정신을 보고 그것을 정책화하고 그것을 국민과 함께 가려는 끊임없는 실천을 하고, 이런 노력을 같이 겸임하는 국민 통합과 국가 경영 능력이 같이 가진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시면 좋겠고, 그런 대통령 하실 분은 우리 당의 대표가 되셔도 훌륭하게 하실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후보 몇 명 항합형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사실 출마하시겠다는 분들이.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이런 조건에 맞는 출마 후보자가 있습니까? 당내 한두 많아서
거론하기가 바쁩니다. 지금 거론되지 않는 분들 중에서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일일이 거론하기가 좀 힘들고, 그들은 내가 거론해서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그런 지도자를 되고자 하는 의지와 그걸 하려는 끊임없는 노력과, 그리고 국민과 함께 당원과 함께 다 같이 어우러져서 나는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 라는 그런 빈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 그런 사람 중에서 반드시 대통령 나오고 당대표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대선이 많이 나오는 상태에서 뭐 이런 질문 드리는 게 결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당내에서 이미 권오갑 고문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관련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그 대선 예비 후보 여론조사를 보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압도적으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반 총장의 가족들은 대선 후보로 출마하는 것에 반대한다, 뭐 이런 기사도 나왔고요. 근데 이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어떤 인물이고, 그리고 대선에 나올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압도적 1위가 꼭 대통령 후보로 적격자인가는, 그거는 지난 세월을 보면 압도적 지금 3년 전에 1위한 분이 대통령 되신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반기문 사무총장 내가 너무 잘 아는 분입니다. 내가 외통위 때 외교 공무원으로서 그 이상 할 수 없을 정도로 최선을 다한 분입니다.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탁월한 외교 능력이 있습니다. 별명도 내가 지어준 별명인데 5일드 2일이라고, 원전은 2일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분의 별명이었어요. 장어, 잘 이렇게 아주 그 언사가, 외교적 언사가 아주 정확할 때 정확하게 표현하기 때문에 그게 타임지에도 나왔어요. 2일이라는 별명이. 근데 내가 5일들을 하나 더 붙인 것은, 청와대 내가 있을 때 외교보좌관을 하셨는데 외교보좌관은 차관급입니다. 그런데 모든 기자들과 상대할 때 단 한 번도 흠 잡히지 않게 매끄럽게 하고 돌아오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름장을 하고 그런 의미로 아주 탁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반기문 총장은 대한민국 외교사 60년의 쾌거를 일으켜낸 그런 인물입니다. 전 세계 대통령이라는 별명을 가는 유엔 사무총장입니다. 그분이 임기가 3년 더 남았습니다. 5년을 마치시고 5년 중에 2년이고 그 5년 재임 때 나 하나 초청받아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현장에. 가장 훌륭한 우리나라가 배출한 탁월한 외교관이 그런 외교관으로 남을 수 있도록 누가 옆에서 자꾸 건드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마치고, 그리고 민심에 따라, 그 당시에 국민의 의지에 따라 불리움을 당했을 때는 그건 다른 차원입니다. 그건. 근데 지금부터 미리 3년에 남은 시절에 유엔에 가서 잘하고 있는 분을 들었다 놨다 드러났다 하면 그분들이나 사람인데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는 보장이 없고, 그것이 무슨 도움이, 국익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고 야구 이제 더 이상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고 하지 말고, 그렇게 모시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가슴속에 간직을 하고 있다가 끝나서, 이거 다음 대통령 선거 때쯤 얘기를 해도 듣지 않는데 임기도 끝나기 전에 지금부터 자꾸 이렇게 거론되는 자체가 내가 볼 때는 그분으로서는 뭐 불쾌할 것까지는 없지만 거북스러울 거라고 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그 반기문 총장을 지금 대통령 후보로 언급하는 거는 좀 적절치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실제로 당내에서 또 이 야당 대선 후보로 출마를 당내외를 다 포함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요. 그럼 이건 뭐 가정입니다만, 그 지금 여권에서는 여권으로 출마할 거다, 야권에서는 야권으로 출마할 거다, 이렇게 서로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 또한 부질없는 논란입니다. 왜냐하면 가정 자체도 불가능한 것이, 그분이 마음도 지금 스스로 모를 겁니다. 그거 바깥에서 왜 연이 아니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 판단은 만약에 나오신다면 에어라지 그거는 반기문 총장께서 결정하십니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당 개혁을 해서 안 되면 신당적 방법을 통해서라도 당을 바로 세워야 한다. 10월 9일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정대철 상임고문이 하신 말씀입니다. 리모델링 수준으로는 한계가 있다. 전면적이고 파괴적인 창조를 통해 거듭나야 한다. 10월 17일 조경태 의원의 언론 인터뷰 내용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는 2월 전당대회를 앞두고도 이처럼 그 신당 창당론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특정 후보가 승리하면 당이 분당될 거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분당론에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런 분당론이 왜 나온다고 보십니까? 예, 그분들이 그런데 한 분도 탈당한 분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 어느 분도 탈당을 하지 않았습니다. 탈당을 하지 않고 당내에서 얼마든지 당에 비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정당이니까요. 속상하죠, 지도부 입장에서. 그러나 그런 분들을 배척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창조적 파괴를 하겠다라고 했지 탈당하겠다고는 안 했어요. 파괴보다 나는 창조에 방점을 둡니다. 이 당을 창조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으로 나는 읽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창조할 만한 일들을 좀 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실제로 어렵습니다. 그분들이 창조력을 좀 발휘해가지고 당을 살리는 일에 부당에 탈당이 아니라 분당이 아니라 부당에 좀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비대위원 하나하나도 나를 포함해서 비대위원장인 나를 포함해서 비대위원 하나하나도 지금 현재를 맡고 있는 현재의 전 국회의원, 현재의 전 당원 모두 다 부당의 심정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만큼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꼭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이 창당론, 신당론, 분당론의 실체를 보면은 전당대 이유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호남 민심을 대변 못하는 그런 그 당내 주류 세력이 있다. 뭐 이런 의견 때문에 호남 신당론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들의 전제는 호남대에서 어느 특정 후보가 배제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어느 분이 되면 호남의 민심을 못 읽는 거고 그럼으로 인해서 당이 분당될 거다. 이런 전제가 있습니다. 난 그 전제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아직 그렇게 선거는 안 했어요. 어느 분이 될지 몰라요. 그분이 호남 민심을 얻어서 될는지 안 될는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지레짐작하고 그분은 호남 민심을 잃은 분이고 그래서 그분이 되면 호남 민심이 떠나기 때문에 당이 분당된다. 이건 이상한 논리입니다. 민주적 정당으로서 있을 수 없는 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특정 세력의 배제를 말한다면 그 자체가 이미 특정 세력의 배제라는 이유 때문에 민주정당의 본질을 어기고 있는 겁니다. 골치 아픈 당내 문제는 이제 이 정도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너무 어렵습니다. 정치 일방하고 넘어가는 거기에 앞서서 서가 위원장님 답변하시는 태도를 보시니까 정말 TV 탤런트나 배우를 뺨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못생긴 탤런트 되세요? 제가 좀 부드러운 질문 하나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 위원장님 여동생의 따님 그 조카 중에 실제로 배우가 계십니다. 이한희 씨. 날 똑 닮았습니다. 아마 지난번 총선 때 유세 지원도 했고 최근 요새 잘 나가고 있는 농촌 드라마에 주연으로 나와서 요즘 새정치민주연합하고 노선이 비슷한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혹 그 이한희 씨가 외삼촌의 그런 정치 연기를 닮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글쎄요. 그 역할은 그런 역할입니다. 자동하는데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전혀 그 정치적이지 못합니다. 그냥 외삼촌이 국회의원 나오는데 무척 어렵다. 그러니까 자기라도 가서 도와드리겠다라고 해서 온 것이지 정책이냐고는 전혀. 선거에 좀 도움이 됐습니까? 상당히 됐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나는 뭐 진짜. 네, 그럼 다음 질문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표님 개헌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앞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올해 안에 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하셨고요. 20대 총선에 앞서서 개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셨습니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이 개헌에 부정적인 상황에서 실제로 개헌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시각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개헌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예. 기어이 가능하다라고도 생각하고요. 또 당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꼭 돼야 됩니다. 대통령께서 경제 활성화에도 골든타임이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바로 개헌 얘기를 했는데요. 그 골든타임은 개헌에도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3년차 넘으면 대통령이 아무리 개헌을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과거에 제가 두 분 모시고 있었을 때
특히 노무현 대통령은 3년 차에서 원포인트 개헌까지 여야당 대표를 모셔놓고 각서까지 받으면서 추진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미 늦어서 안 돼요. 다음 대통령 후보 주자들이 앞서서 막 뛰고 있는데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치자라는 얘기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3년 차 이후는 안 됩니다. 그때는 이미 여야의 대통령 후보가 굳어져요. 그럼 그분들은 대통령 하려고 오직 일념으로 있는데, 그러면 이제 새로운 미래 세력이 전부 줄 서 있는데 거기서는 국회의원들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고 그 힘의 역학에 의해서 절대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돼야 되는데 사실은 1년 차에 대통령이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시작하면 됐습니다. 근데 그때는 경제가 너무 어렵다 이러시면서 사실은 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뒤로 밀리면서 완벽하게 지금 현재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마침 여야가 153명이 개헌 추진 모임에 전부 서명을 하고 실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개헌안 자체로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지난 국회에서 의장이 만든 의장자문위원회에서 만든 또 개헌안이 있습니다. 사회 각각에서 여러 가지 개헌안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힘든 게 아닙니다. 실제로 권원이 되면 바로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는 기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촉구 결의안이 개헌 특위 촉구 결의안이 지금 정부에 바로 국회에 제기가 되어 있습니다. 35명이 서명해가지고. 그러면 이것을 요 12월 2일 날 이전에 이거만 된다 그러면 개헌특위는 구성이 되고 내년부터 개헌특위 작업이 하면 얼마든지 개헌이 가능합니다. 타이밍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왜 그러면 꼭 개헌이 돼야 되느냐?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까지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있는 우리 한국 정치의 모든 병폐 만악의 근원이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출발했다고 생각합니다. 87년 체제는 나도 거기에 있는 힘을 다해서 도와서 그 체제를 만드는 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만 87년 체제는 그 당시 시대 정신이 우리 손으로 대통령 뽑자, 이것이 민주주의의 실현이다 라고 오직 대통령 직선제만이 모든 것의 해법이라고 생각하고 주장을 했고 시대 정신이었고 그것이 통과됐던 겁니다. 근데 이제 30년 세월이 지나가지고 이제는 제왕적 대통령의 옷이 아니라 분권적 대통령으로 갈아입어야 될 때가 됐다. 그거 아니면 죽기 살기로 우승 열패 장그래 법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적자 생존, 그 다음에 승자 독식, 이래갖고 전부 아니면 전무, all or nothing 이런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죽기 살기로 라이벌이 아니라 에너미를 보고 상대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야 간에도 각 진영이도 전부 이념 진영으로 흩갈려서 둘로 딱 갈라져서 좌우가 죽기 살기 싸움을 합니다. 이런 체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권력 자체를 집중시키지 말고 자꾸 분산시키는 그런 체제, 분산형 대통령제, 이걸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도 그 생각에 변함이 없고 내가 비대위원장으로 있는 한은 그걸 추진하는데 계속 앞장설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개헌을 하신다면 4년 주임제도 있고요, 뭐 순수내각제, 2원 집정부제 이렇게 여러 가지 권력 구조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권력 구조를 선호하시는지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분권형적 대통령제니까 대통령은 뽑아야 됩니다. 국민의 손으로 직접. 아직은 우리가 대통령 직선제한 향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나 권력은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통일, 외교, 안보, 국방 이것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하고 그거 실제로 그것을 하는 것도 대통령실에서 움직여야 되고 그 다음에 수상위로 하든지 국무총리로도 하든지 매치 위주로 예를 들어서 무슨 경제, 사회, 문화, 기타 그런 일반적인 것은 매치의 범위 내에서 수상이건 내가 총리건 총리 대신이건 총리건 국무총리건 이런 이름을 어쨌 간에 그렇게 해서 다루는 그런 체제를 나는 생각하는 것인데 그러나 분권형 권력 분산형 그 대통령제에는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일단 1차적으로는 정부통령제 그리고 대통령 중임제 요것도 개헌입니다. 요것도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 되면 이것이라도 이것이 안 되면 이것이라도 내가 목표로 하는 것은 최소는 그겁니다만 난 나의 개인적인 의견이고 아직 우리 당론도 모아지지가 않은 상태거든요. 개헌에 막연하게 동의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당론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혹은 개헌 특위에서 논의할 사항이지만 일단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도 국회에 개헌 특위 구성돼야 된다. 거기서 이런 논의를 전부 수렴이 돼야 된다. 그리고 나서 국민투표까지 가려면 또 시차가 있으니까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그런데 야당 지지자들이 개헌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이 부분 제가 좀 의문이고요. 야당이 개헌 이슈를 띄우는 것은 지지자들의 생각과 좀 동떨어진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87년 체제를 만들 때 그게 개헌의 요지였는데 그것은 대통령으로 선으로 뽑는 직선제였는데 그것은 전부 야당이 앞장서서 전 국민적 호응을 받고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여당만 개헌하는 게 아닙니다. 야당에서 야당발 개헌이 진짜 개헌입니다. 한 가지 개헌문에 관해서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분권형 대통령제인데 이 여당 대표 김무성 대표가 얘기했던 오스트리아 방식하고 정확히 같은 것 같네요. 네. 얘기를 좀 나누신 적이 있습니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여당 대표도 분권형 대표제 그리고 야당 대표도 분권형 대표제 이렇게 되면은 그런데 왜 그 국회 여당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그 촉구하시거나 뭐 이러시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 꼼짝 못하는 게 현재 여당입니다. 나는 그걸 지적했습니다. 지난번 대표연설에. 이것은 경제 활성화에 블랙홀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좀 자제하라는 가이드라인이 정해졌기 때문에 허심탄회하게 외국 가서 하던 말까지 싹 걷어들이고 꽁지를 싹 내려버렸는데 거기다 대고 야당 입장에서 같은 생각을 갖는 게 거의 분명한 그쪽을 그냥 내몰아쳐서 파트너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더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뭐랄까 전술이랄까 전략이랄까 지금은 그냥 그거를 그래도 어떻게 그냥 좀 뭐라고 무슨 시선이라고 할까 좀 봐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물밑에서는 여러 작업이 진행되고 있죠. 지금도 아마 원내대표단에서는 적극 나서가지고 개헌특위를 구성하자. 그리고 이제 하고 있을 겁니다. 예. 다음에 이제 좀 그 최근에 복지 논쟁과 관련해서요.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 시절에 복지 재원을 마련하려면 증세가 불가피하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또 최근에 문재인 의원 그리고 안철수 의원 등도 증세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새정치연합이 복지를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도 증세란 말을 이제 적극 피하고 있는데요. 이건 선거에서 좀 불리할 것을 판단해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쯤 되면은 이제 그 당 차원에서 증세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는 게 좀 정직하고 책임 있는 태도 아닙니까?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일리 있는 주장입니다. 그 복지는 결국은 재원 문제입니다.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근데 그 이전에 복지는 이제 완벽하게 우리가 이제 뭐라 그럴까 그 성격 규정에서 머리에서 한번 고쳐야 될 생각이 있어요. 복지는 낭비가 아닙니다. 그건 투자의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이제 21세기형 투자는 사랑에 대한 투자가 되고 교육, 보육 이런 데 쓰는 돈 자체가 이게 지금 낭비가 아닙니다. 이것이 절대 복지 과잉이 아닙니다. 이건 새로운 투자입니다. 그렇게 투자 안 하면 앞으로 30년, 50년 후에 우리의 먹거리가 다 없어집니다. 그 점을 우선 근본적으로 얘기하고 어떤 데서 여당에서 특히 복지 과잉에 대해서 무슨 무슨 북부의 사례를 들고 뭐 남미의 사례를 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해서 이것은 절대 논리적으로 큰 배경이 없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포퓰리즘에 관해서. 그러나 복지 그 자체는 이미 전 세계적 추세고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것이 우리나라가 OECD 중에서 최하의 복지 지출액을 갖고 있고 최하의 그 한마디로 해서 조세 부담률을 갖고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는 최하로 복지에 관한 제일 꼬랑지입니다. 제일 복지에.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복지의 과잉을 얘기할 때가 아니라 복지 절대 부족을 얘기해야 될 시점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원인데 그 재원에 두 가지만 내가 말씀드립니다. 증세라는 말을 쓰기 전에 증세는 맨 마지막에 하자고 얘기했어요. 증세를 논의하기 위한 대타협 기구를 만들자. 이거는 내가 한 소리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대통령 보시죠. 그럼 그거를 하지 않으면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무슨 지하경제 양성화 그리고 재정을 낭비를 막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재원을 조달한다고 대통령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아니라는 허구라는 게 드러났어요. 실질적으로 두 가지 사자방이라는 데 지금 들어간 게
지금 현재 100조입니다. 100조. 4대강 비리에 들어간 게 22조에다가 8조 수자원공사 빚에다가 30조, 거기다가 지금 매년 5천억 원 이상씩 유지 관리비가 들어갑니다. 거기다가 자원 비리 지금 드러난 것만 해도 몇 조가 넘습니다. 그리고 방산 비리 이것도 이름 하나씩 들으면 듣고 나와요. 혈세를 낭비한 요소만 고쳐도 기본적으로 100조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 부자 감세. 지금 부자 감세라고 그럴지 재벌 감세라고 그럴지 지금 우리는 이름을 좀 재벌 감세라고 고칠까 그러는데 실제로 재벌들이 다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지금 가져간 게 전부 현재 100조가 넘어요 지금. 이것만 지금 해도 2조 7천억이면 되는데 이제 무상급식이라는 게 나는 의무급식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애들 밥 먹는 것까지 형 거 뺏어서 아우 주고 아우 뺏어서 형 주고 이런 싸움이 이게 있을 수 있는 싸움입니까 이게? 나는 그래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12월 2일까지 지금도 여야가 합의할 시간이 충분하니까 서로가 양보해서 국가가 좀 더 내고 세금을 조금 더 걷든지 지금 이거만 해도 되는 거니까 아니면 그걸 어떻게 조정해가지고 교육청이 얼마 내고 지방자치단체가 얼마 내고 이걸 합의를 지금이라도 할 때지 이건 네 거야 이건 네 거야 하고 지금 현재 근본적인 싸움이나 하고 있어서 이게 무슨 해결 방법입니까? 내가 낸 건 야당에서 이런 해결 방법을 낸다는 게 나는 이게 좀 서러워요. 야당이 이런 일 하는 게 아니니까 여당이 해야지. 여당이 나서가지고 말이야 지금 예산 마지막 앞두고 말이야. 나는 아주 비겁하다고 생각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10월 2일 날까지 아니 어떻게 보면 11월 말일까지예요. 말일까지 지금이라도 이 재원 마련에 어차피 이건 안 되면 요거를 어떻게 뜯고 해서 최소한 요건 하자. 그 다음에 기체를 낼래도 국가가 보증을 서서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빚내게 좀 하자. 그리고 요걸 몇 년간만 하자. 그 다음엔 우리가 맞자. 뭐 이런 얘기를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해야지. 아니 지금 무상급식을 어떻게 생때같이 지금 주다가 딱 끊을 수가 있습니까? 전 세계에 그런 예는 없습니다. 주다가 많은 적이 없어요. 많을 수가 없어 지금 상황이. 그 싸움을 다시 시작하면 한들 끝도 없고 또 싸움을 시작해야 됩니다. 이게. 오 시장은 그것 때문에 못 벗은 거 아닙니까? 이미 국민적 합의가 끝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네도 저 대통령 선거공약에서 그건 뺀 거 아닙니까? 이미 합의를 본 거 아닙니까? 이미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다시 돌려서 무상보육으로 쓰자? 그건 또 무슨 논리입니까? 무상보육은 그렇게 떼돌리면 이건 버리고 이거만 한다는 말입니까? 무상보육을 버리고 그럼 무상급식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무상보육도 하고 급식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두 개를 다 하려면 재원이 만들고 재원 마련에 지금 이 두 가지 노력을 겸해서 지금 저 예산심의 지금 현재 당장 여야가 만나가지고 이걸 해야 되고 이게 안 되면 증세 지금 말씀하시면 그 다음엔 증세로 가야 되는데 증세의 기본은 감면한 거 빼는 것만 해도 증세가 될 거예요. 지금 대기업에 감면해 주는 게 몇 조가 아닙니다. 이게 단위가. 우선 그런 작업부터 하자. 이것도 증세 아닙니까? 또 부자 감세해 줬던 거 다시 세율을 1%라도 올리는 거 다시 법인세도 포함해서 다른 모든 거 이런 거 하면 이것도 증세 아닙니까? 이런 논의를 사회적 기본에서 하자 이거. 그러니까 이제 단계적 증세론입니까? 그러니까 부자감세 이른바 부자감세부터 철회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안 되면 증세를 주장하실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사자방 100조 그다음에 부자 감세 100조 원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는 좀 검증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규모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다만 이제 복지에 재원이 많이 필요하다. 그걸 위해서 여야 간의 대화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걸로 이해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